네, 미주정편 시청자 여러분, 2018년 1월 22일인가요? 날짜를 이렇게 자꾸 몰라. 22일입니다. 네, 1월 22일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 마이크 가까이?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시나요? 무적교주님, 다본다님, 흠해한수 잘 안 들리세요? 지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가까이 가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민주정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민주정편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1월 22일 1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실검을 통해서 세상을 읽고 실검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겠다라는 야심찬 기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황채사님, 다본다님 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방에 오신 분들은 다 실검연구소의 객원연구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실검을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실검들을 좀 보면서 얘기 나누고 바로 오늘의 실검인 예고드린 바대로 민병두 현직 국회의원을 모시고 오늘의 실검인 민병두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경에 민병두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오랜만에 없죠. 미세먼지 없이 오랜만에 좀 쾌청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날씨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검 기상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나쁘진 않은데 좀 아쉬운, 좀 아침부터 좀 이렇게 우울한 건 우리 어떤 또 한 명의 죽음의 소식이 좀 들려서죠. 하지원, 우리가 좋아하는 하지원 영화배우 동생인 전태수 씨가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오늘 또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좀 아쉽고 좀 황망한 소식이죠. 여러분들도 조금 더 목도리는 제가 여기 추워요. 김별님 여기가 좀 추워갖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좀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제작되고 있다라는 거, 이 안에 전혀 이렇게 난방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발도 시렵고 막 그래요 사실. 그래서 김별님 죄송합니다. 목도리를 벗지 못하는 거, 제가 또 이제 목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해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아침까지 얘기됐던 현송월 씨,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공연을 위해서 현송월 단장이, 그러니까 삼지연 관현악단 현송월 단장이 이 방남을 했죠. 방남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지금 강릉에 가서 지금 공연장을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서울에 와서 서울의 공연장 몇 곳을 보고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송월 단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가십석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좀 본질은 결국은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제 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은 결국은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면 나오는 것, 길이 생기듯이 남북 관계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하고 함께 가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자꾸 이제 현송월 씨와 관련된 좀 가십성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조금 더 이게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더 이야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아마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송월 씨에 대한 개인적 관심들이 많을 거고, 그분이 어떤 걸 먹었는지,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 왜 이런 남북 간의 교류가 필요한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별님, 목도리도 살 돈이 없어요. 제가 지금 세 개의 목도리를 지금 이렇게 교환해서 하고 있죠.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김별님이 자꾸 이제 제 스타일을 좀 이제 얘기해 주시네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아 이게 민주정편 TV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제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 방 좀 스타일 좀 바꿔주세요. 여기 너무 훤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다. 네, 아무튼 현성월 씨 소식과 함께 우리 네이버에서는 아마 이제 네이버는 본인들 실검 조작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실검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검찰이 좀 조사해 달라라고 네이버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셧다운 얘기 나오죠.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야 간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미국 예산안이 여야 간에 합의 없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아예 일을 완전히 못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셧다운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은 셧다운이 되게 잦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만 예산안이 여야가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여야가 다툼이 심해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여야 예산안 합의가 안 돼서 미국 공화 정부가 지금 셧다운돼서 연방 정부가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비아 씨는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일종의 그 국제 구조, 국제 구조와 재난을 전문으로 하는 분하고 이 결혼을 했다는 거죠. 지금 한비아 씨가 결혼 사진이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좀 여러분들이 있네요. 다 연애 중심으로 지금 다 이렇게 실시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침 방송의 영향력이 되게 커요. 연애와 관련된 아침 방송의 영향력이 커서 아침 방송과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박우철 씨는 박우철 연모 한번 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올라왔죠? 아 이분이 트로트 가수인 것 같은데요? 트로트 가수인데 오늘 아침에 그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이 노래 뭐 전혀 근데 전혀 뉴스에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주세요. 오늘 아침에 아마 아침마당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제 이제 이 추측으로는 예?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제 이 박우철 씨가 아침마당 이런 데 나오셔갖고 지금 이 박우철 연모 박우철 이게 지금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박우철 씨가 부른 연모라는 노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마 이제 연모라는 노래가 있네요 진짜로. 되게 뭔가 좀 좋았나 보네요. 아침마당에 나오셔서 박우철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이게 두 개나 지금 올라와 있어요. 박우철 씨와 관련된 실시간 검색어가. 여러분들 한번 이 박우철 씨 어떤 분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그 아침마당에 나온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민병두 의원님 오셨죠? 예. 지금 뭐 천천히 민병두 의원님 모셨으면 합니다. 뭐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네, 황처사님, 네, 어찌 기사 쓰려나 어사친 목도리 후, 네, 고맙습니다. 어사친 분들이 해주셔야죠. 네, 다본다님, 네, 김별님이 관심, 네, 좋습니다. 네, 의원님 저 신발 신발 벗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 뒤쪽으로. 좀 춥긴 추워요 여기가. 저 민병두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예, 여러분들 좀 그 채팅창 오른쪽이 채팅창이고요. 예, 저기가 이제 실제 화면 방송되는 화면이고, 예, 왼쪽은 이제 그 저희 이제 참고용으로 지금
띄워주실 겁니다. 예. 목도리 하셨네. 추억. 미리 얘기하면 나도 하고 들어올 걸. 예. 그가 가까이 좀 갈까요? 예. 예. 자, 우리 민병두 의원님 저희 그 실검 연구소 방식으로 한번 민병두 의원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민병두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자, 이쪽 보시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동대문구을 저기 저쪽 왼쪽에 보시면 동대문구을 의원이시고 난데없이 민병두 고향이 궁금하지. 환경간대 무역학 학사를 나오시고 지금 혹시 뭐 이렇게 가끔 본인 검색해 보세요? 본인 뉴스만 검색하죠, 되게. 솔직하게. 네, 그렇죠. 진짜 그런 거나. 그리고 혹시 뭐 댓글을 달거나 농담으로 뭐, 하는 얘기고. 예, 댓글을 달거나 그러시지 않죠? 댓글은 달아본 적 없고요. 예. 뉴스는 이제 저희가 하루에 한 3번 정도 아침에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전체 신문을 다 검색을 해보죠. 뉴스를 이게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이렇게 아니요. 전체 신문을 갖다가 신문을 보신다고요? 신문을 각각 다 보고 예. 6시면 신문이 뜨니까. 그렇죠. 신문 보기에 보면 각 신문이 쭉 떠요. 예. 7시에 뜨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포털로 검색해보고 그걸 하루에 최소 3번을 하죠. 그러니까 주로 신문을 이렇게 네이버나 모바일로 보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모바일 폰으로만 보죠. 네, 모바일 폰. 그러니까 요즘에 다 그렇게 봐요. 예, 보니까 다 그렇게 해요. 이 나이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6학년 중엔 드물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여러 분 모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가장 그 인물 검색했을 때 가장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셨어요. 보니까 경력을 보니까 23개나 이렇게 꼼꼼하게 되신 분이 없어요. 그래요? 예, 이렇게 꼼꼼하게 검색 이게 본인 이게 다 본인들이 이제 제안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예. 근데 보니까 뭐 경력이 되게 뭐 기자에서 출발하셨어요.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문화일보 정치부 부장, 뭐 카톨릭 대학교 교수, 희망나눔 운동본부 대표, 그리고 뭐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이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력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검색대에서 나오는 이력 중에 딱 하나만 이렇게 보니까 가장 좀 내가 좀 그래도 이 이력이 제일 인상 깊다 내 인생에서 하나만 소개시켜 주신다면. 요새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우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체로 한 번 들어간 사람은 조금 있는데 그걸 2번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반국가단체를 2번이나 결성하셨어요? 예. 지방자치단체 말고 반국가단체로. 항림 사건이라는 게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재헌의 사건이라는 게 한 번 있고. 그래서 1981년도에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가서 지금 그 1987에서 이렇게 박종철 그쵸. 고문 받았던 지금 원형이 다 사라졌는데 거기 가면 이제 들어가면 다 시뻘겋죠. 여기처럼 뭐 하얗고 파랗고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일단 시뻘겋습니다. 그리고 또 자사 같은 거 자해 같은 거 못하게 스티로폴 같은 거 위에 비닐로 덮여져 있고요. 밖에 창문은 이제 한 요만하죠. 창문이 밖에 내다보지 못하게 뛰어내리지 못하게. 거기 우리 한 20몇 명이 가서 950일 정도 전기 고문, 칠성판 고문 그 4, 5년 전에 그 사법부에서 우리 재심 청구했을 때 그 사법부를 대신하여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판결에 대해서 죄송하다 사과한다고 할 때 정말 눈물이 핀나더라고요. 그 1981년도였고 또 1987년도엔 제 동생이 들어가 있었죠. 먼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그래서 들어가면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너 공산주의자지 인정해라. 너 김대중 지시 받았지 인정해라.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그게 하나 포인트고 또 하나는 네 친구들 어디 있어? 박종철 여사가 이제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 동생도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그 수사관이 안 볼 때 동맥을 끊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잠깐 수사관이 나왔다 들어와서 보고 이게 뭐야 이거 큰일 났네 이래갖고 이제 수습을 하고 더 이상 고문을 안 하고 면회시켜줬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를.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쪽지를 줬는데 어머니 쪽지는 못 열어보고 이제 어떻게 제가 그 당시 또 수배 중이었어요. 이제 1987년도에는 이미
제가 30살 가까이 됐는데 그때 그 쪽지를 딱 열어봤더니 형 절대 잡히지 마. 내가 자살을 시도하니까 고문을 멈췄어. 저는 뭐 얼마나 그 핑 돌았겠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얼마나 고문이 무서운지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수단을 제가 갖고 다니다가 4일 후에 제가 잡혔죠. 그 부부 혁명가 사건이라고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집사람까지 들어가서. 네,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너무 기가 막힌 상황, 두 아들의 며느리에 그래서 국정원 문을 가서 발로 차고 그게 무슨 어머니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거죠. 그러게요. 그때 또 그 어머니까지 또 중부 경찰서에 정말 암담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가라고 하는 것이 경례가 있었고. 그럼 그때가 그러면 어떤 그런 기억들이 오늘의 민병두 의원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은 뭐 제 삶의 기록이고 흔적이고 기억이고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최근에 25년 전에 어머니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회상하면서 그거 그다음에 우리 조카가 또 우리 저 강원도 시골에서 전봇대에 있는 삼촌의 그 수배 전단을 보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또 동생이 쓴 글이 있어요. 또 아내가 쓴 글이 있어요. 그 저 혼자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던 사건이 이렇게 친척들의 형제들의 시선으로 다시 이렇게 종합이 될 때 참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죄를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다본다님, 뭐 걸오사님이 민병두 의원님 헤어스타일이 짱이시라고 오늘 헤어에 좀 침 좀 쓰셨어요? 제가 19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 제 위로는 1946년 개띠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고 1970년 개띠로는 강호동 또 1982년생 개띠로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있습니다. 아 82년생 김지영이죠. 실제 인물은 아니고 그렇죠. 소설에 올해 운수 대통령이 1958년생 개띠래요. 그래서 뭐 머리카락도 뭐 나고 헤어스타일도 좋아지고 뭐 올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긍정적이신 거죠? 원래 그래요. 제가 분석을 할 때는 가장 부정적인 요소, 비관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분석을 하고 태도는 가장 낙관적인 자세로 가자. 이상으로 이렇게 검색으로 본 우리 민병두 의원님의 바이오그래피 이런 걸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병두 의원님하고 민병두 의원님의 이제 실검 그 연관 검색어를 한번 좀 보면서 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검색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임종석 또 연관 검색어가 있고 조웅천 고양이 이건 아마 지금 고양이를 좀 이렇게 계속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저 트위터리안들이 우리나라 3대 고양이라고 그래갖고 청와대 찡찡이, 민병두 이호비, 조홍천 보리, 뭐 삼자 회동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우리 정치하는 고양이라고 해서 이호비 한 줄 논평이 한때 작년 6, 7, 8월에는 그 매일같이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동물을 애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래서 통면 인터뷰도 여러 군데 났고 방송도 나갔고. 이호비가 그 아침에는 꾹꾹이 마사지라고 하죠. 6시면 태백산맥 등장하듯이 우리 오비가 쭉 절 갔다 발에서부터 어깨까지 몇 번 흩어요. 정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영물이네요. 꾹꾹 소리를 내면서 꾹꾹 소리가 난다는 건 그 굉장히 기분이 띵호하라는 뜻이거든요. 양이들 세계에서. 그리고 뭐 제가 우리 동물건강보험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번 그 제도화를 갖다 촉구한 바가 있고 우리 서울에는 동물공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전 숫자는 잘 몰라요.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게 동물 전용 공원은 아니에요. 사람 공원에 동물을 갖다 자유롭게 출입시키는 공원이라는 뜻이죠. 뉴욕은 같은 인구에 보람에 이런 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뉴욕은 같은 인구에 48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서울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동물공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저 친구가 저기 이호비인가요? 이호비 저 눈매 무섭죠. 요새 그 쥐를 잡자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쥐라는 건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분이죠?
하여간 뭐 그렇게 거기 학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호비 뭐 하냐고 이호비 활력이 기대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원래 이게 고양이를 좋아하셨어요? 원래 좀 키우시고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1974년도에 민들레라고 하는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죠. 그 후에는 사실 뭐 동물들하고 가까이 한 적은 없습니다만 요즘은 우리 저 부부만 사니까 정말 뭐 우리 생활의 일부죠. 애기죠. 이게 거의 아이 키우듯이 지금 몇 살이에요, 이호비는? 8월 16일생이거든요. 네. 한 살 반. 이호비 생일날 선물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일본에서 일본 고양이 식품도 들어오고. 뭐 의원님보다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어디 가면 저 이호비의 집사시죠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민병두의 이호비가 아니라 키우는 고양이.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이호비의 한 줄 논평 사진하고 한 줄 논평이 들어갔을 때 리트윗수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리트윗을 누가 이렇게 통계를 내갖고 올렸더라고요. 얘가 진짜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가 한 것처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때 이호비도 화났다랄지 이호비 몸소리 쳐준다랄지 어떤 걸 쓰고 이제 맨 끝에 한 줄 논평을 하는 거죠. 그 사진에 맞게 사진하고 글을 맞게 한 거죠. 근데 요새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대단한 이 콘텐츠를 잘 개발하신 것 같아요. 야, 다시 한번 여기 그 검색어 좀 착 보내주세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박영선, 전현희 요즘에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뭐 서울시장 후보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보니까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전현희 의원도 서울시장 나오시겠다는 뭐 우상호 의원만 없네요. 우상호 의원하고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나 봐요. 우상호 의원만 없고, 지금 서울시장 나오시겠다는 분하고 연관 검색하네요. 우리 임종석 실장은 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하고 무슨 인연으로 지금? 근데 임종석 실장하고 가깝긴 한데, 우리 뭐 대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고비마다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특히 마지막 고비인 4월 3일 날 전당대 지명부터 후보 등록까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의 대개의 골간이 저의 전략 메모에 기초해서 나온 거거든요. 뭐 그럴 때도 중요한 순간마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뭐 최근에 임종석 실장이 어디 나가서 제 얘기를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제일 지금 앞에 있어요. 지금 제일 앞에. 지금 이게 이 자리에서 전화 연결 안 됩니까? 우리 누구요? 민주정편 TV에서 바로 임종석 실장 안 받아요. 아니 보통 뭐 라디오 스타 이런 데서 그런 거 해보던데 우리 의원님이 하시면 받나요? 연예인들 나오면 파워를 보자면 역시 파워를 보자면 역시 저는 한번 연결해 주세요. 임 실장 전화 받나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기대가 커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일단 접어두고 지금 뭐 아니 좀 쉬운 걸로 하시죠.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쪽으로. 박영선 저기 전화하라고? 저기도 뭐 바쁘겠죠. 뭐 돌아다니냐고 바쁠 거예요. 근데 제가 실검에 사실 뭐 연관 검색어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실검은 안 하고 일단 연관 검색 좀 한번 쭉 보고. 제가 이제 서울시장을 나가겠다 한 이유는 저는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요. 아이디어가 멈춰지지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하고 한두 개가 다르면 저는 나가질 않아요. 제가 박 시장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시장님하고 시장님이 한 14가지 분야에 걸쳐서 정책을 내놓고 7년간 해왔는데 제가 거기서 생각이 한두 가지가 다르면 나가질 않습니다. 왜? 시장님은 지금 7년간을 뛰어온 사람 아닙니까? 난 아직 스타트도 안 한 사람이고 대중성이나 인지도도 딸리는데 그건 못 하나 나가겠습니까? 근데 서울을 바라보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시장님을 만나서. 그때 박원순 시장이 그렇죠. 도시는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재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재해석을 통해서 도시는 발전하는 겁니다. 시장님도 대인배네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보다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경기고 나오셨죠. 맞아요. 3년 선배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요새 저랑 뭐 정도 들었는데
20개 구청을 돌면서 인사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청장이 한 15분 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 한 12분 하시고 제가 맨 끝에 가서 한 거의 이제 사회자가 짧게 해주세요. 1분만 해주세요. 1분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분 정도 딱 하는데 끝나고 나면 사람들 반응이 좋아요. 저 민병도 누구지? 참 말 잘한다. 뭐 박 시장님이 가는 데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어저께 민병도 의원님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저도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인사말 할 때.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아유 이제 갈수록 늦으시는데 뭐 곧바로 대선으로 가시지 뭘 서울시장 하시려고 하냐고. 아니 제가 박원순 시장 보좌관 한지는 아시죠? 알죠. 지난번 식사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박 시장이 언어를 임팩트 있게 못한 건 잘 아실 거 아니야. 재미없게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당할 수도 없고 이게 큰일 났네. 박원순 시장이 12분을 갖다 장황하게 얘기해도 민병도 2분 3분이 사람들한테 훨씬 임팩트 있고 끝나고 가면 누구시냐고 사진 한번 찍자고. 그럼 뭐 부정은 못하니까. 아유 여기 참 어려운 자리네 제가. 제가 게스트가 아닌데 제가 꼭 게스트가 된 느낌. 지금 질문 계속 할까요? 아니야. 제가 해야 돼 제가. 지금 이제 그 미세먼지 대책 가지고. 박원순 시장하고 전화 연결하라고요? 시장님하고 진짜 확인해 보라고. 오늘 너무 사명이 많네요. 주문이 많아. 누구 전화 받는지 한번 볼까? 전화 받으면 전화 받는 사람은 친하거나 정말 친하거나 한가하거나 뭐 저한테 약점이 있거나 뭐 세 가지 중 하나겠죠. 예, 아무튼 오늘 우리 민병두 의원님 모셔갖고 제가 조금 이게 힘드네요. 왜 불러갖고 이분들이 지금 왜 이런 방송에 나오셨어요? 예, 아무튼 지금 제일 핫한 게 미세먼지 관련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지금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돼서 박 시장은 박원순 시장은 어제도 이제 긴급 이제 기자 성명을 발표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재난 수준이다. 그래서 아주 전면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뭐든 해야 될 상황인데 중국만 볼 수 없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박 시장님 편에 서서 그런 맥락으로 토론을 해보자고요. 예,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이나 지금 박영선 의원 뭐 이렇게 우리 민병두 의원님까지도 지금 좀 과하다. 박원순답지 않다. 잘못됐다. 네, 잘못됐다. 번지수가 틀렸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건 어떤? 자 이렇게 보세요. 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인해서 실제 미세먼지가 저감된다기보다는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렇죠. 2부제로 가자. 홀짝 2부제로 가자. 이제 이겁니다. 대중교통까지. 지금은 공용차만 2부제로 가자는 건데 프랑스도 맨 처음에 대중교통을 갖다 이용하게 해봤어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왜? 대중교통을 갖다 이용하게 하면서 홀짝제를 하는 거는 홀짝은 있잖아요. 내가 책임이 있든 없든 2분의 1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의무를 다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고. 내가 환경 유발, 내가 공해 유발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2분의 1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는 파리는 환경 등급을 공에서 5등급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차에 대해서도 환경 등급을 매겨요. 그러면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경우 공용 주차장의 우선 주차권이랄지 뭐 혼잡료랄지 이런 거에 대해 차등을 주겠죠. 그럼 점차 자동차 회사는 신차를 만들 때 친환경 차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겠죠. 기왕에 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매연 배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테스트에서 0에서 5등급까지 매겨요. 그래서 하위 4, 5등급은 어떻게 해요? 그날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매연이 심한 날은 홀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이 차들은 차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서민인 경우가 많아요. 버스나 택시는 일단 친환경차로 우선 바꿔주니까 그것이 하나 용달차랄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후된 경유차를 바꿔주는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실제 중장기적으로 10년 그렇죠. 매연이 저감되는 거지. 대중교통 이용하게 한다고 해서 매연이 저감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미 이제 박원순 시장의 어제 발표에서도 그건 얘기는 했거든요. 이게 그런 환경과 관련된 차량 등급제를 해서 장기적으로 시행해서 아예 도심에 못 들어오게 하는 차량도 만들겠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게 시간이 말씀대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파리에서 예. 파리는 이렇게 했어요. 작년 10월 1일 날 파리의 96%를 차 없는 거리를 선포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대중교통밖에 못 다녔어요. 앰뷸런스하고 비상차들. 그 전에는 46%를 묶어줬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을 갖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3년 전부터 바꾼 거예요. 차 없는 거리를 갖다 시험을 한 겁니다. 전면적인 실험이었어요. 이건 사람들한테 2050년 탄소 배출 사회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역산을 해서 사람들의 공감대와 체험을 키우는 거예요. 또 하나를 친환경 등급처로 했어요. 작년에 서울은 같은 시간대에 일요일 날 사람들이 안 다니는 광화문하고 대한문 사이에 차 없는 거리를 선포하고 매년 하죠, 매년. 기념식을 했어요. 이 기념식과 체험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철학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홀짝제보다는 친환경 등급제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법안화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도 10개 도시 친환경 수도 회의를 합니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은하수 본 게 언제예요? 저는 베이징 시민하고 서울 시민하고 도쿄 시민이 은하수 벨트를 다시 잇자는 목표하에 그 은하수 정상회의를 한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동참과 공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환경회의를 해갖고 장관들 간에는 역학조사할지 이런 거 합니다. 나중에 책임을 물어나가겠다는 것이죠. 공동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부 간 협의보다는 시민들 간의 동질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전략적 공감대, 시민들의 동의, 수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거기서 많이 좀 비껴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계속 토론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당사 아니 뭐 아니 맞아요. 입장 난처할까 봐. 아니 전혀 난처하진 않고. 그래서 제가 당사자한테 토론하자고 지금 전화할까요? 일로 한번 우리 민주정편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도장 깨기라는 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 배달의 기수 우리 최 누구죠? 우리 최배달이 이제 일자에서 일본에 도장들 일본 도장들 가서 야 제일 센 놈 누구야 나와라 나랑 한번 붙자. 그 도장 깨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도장 깨기 연속 도장 깨기 선언하려고 하는데 민주종편이 그 자리를 만들면 좋죠. 토론하자고 이미 제안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그러니까 우리 도장 깨기 제1편 박원순 제1회 미세먼지 아니면 오늘 같으면 저는 청년 주거주택. 청년 주거주택.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시장을 지금 10년 서울혁명을 한다고 하시는데 6년 만에 만든 것이 미세먼지 대책이에요. 또 6년 만에 만든 것이 청년 주거 대책입니다. 준전시 상태라면 서울에 폐교 일어난 거 알죠 이번에? 어떤? 폐교 초등학교 폐교가 맞죠. 박원순 시장 7년 재임 중에 초등학교 첫 폐교 사태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학생이 15명인 학교가 지금 2학교가 났습니다. 그 사립학교 아니에요? 아니 공립은 2개. 은혜 초등학교는 사립. 사립은 재정 여건 때문에 좀 다른데 그건 50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문제였지만 공립은 지금 15명 들어온 학교가 2학교입니다. 마포의 창천, 그다음에 종로의 교동. 그다음에 2학급 이하인 학교가 6.8%예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서울의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매입 주택 이런 거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역세권을 좀 이용해서 2030 그 역세권의 250m 이내에는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줘서 그러니까 20층 정도 올리게 해서 건물 짓게 하고 네가 75%는 임대 사업을 하고 나머지 25%는 공공임대로 해서 싸게 해주자. 청년들한테.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8년 후면 이 공공임대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8년 후에는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나머지 준 공공임대가 75%면 그건 역세권이니까 굉장히 고가다. 그다음에 당사자한테는 특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상만큼 속도를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나 뭐 그걸 해당자를 찾지 못한 거죠 생각보다는 지금. 그래서 제가 대안이 있습니다. 오늘 뭐 발표하신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세요? 특종 이제 우리 민주종편 특종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발표하신 11시에 오늘 발표하실 예정인데 예. 첫째 재래시장이 우리나라에 서울에 한 300여 개 있습니다. 그중에 뭐 우리 마약 김밥 먹는 광장시장 이런 건 크고 특성화돼 있고 고층이잖아요. 막 2층, 3층. 근데 옛날 재래시장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층이에요. 100에서 150호 정도인데 옛날에 열린우리당이 1호 법안으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캐노피라고 눈비 가리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에 30일을 벌어요. 왜냐하면 눈비 오면 재래시장 안 오잖아요. 30일을 버는데 그래도 여전히 쇠퇴해 가요. 근데 이 재래시장은 교통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단층이고 캐노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재래시장을 갖다 일단 우리 재생을 한다고 쳐봐요. 강서구에 작년 12월 달에 모듈러 주택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레고 주택이거든요. 공장에서 조립해갖고 컨테이너처럼 뭐 이런 하는 거. 컨테이너하고 다른 건가요? 네, 다르죠. 컨테이너 주택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실제 주택하고 뭐 큰 질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조립해갖고 나오는 레고 주택인데 이거 4일 만에 6층 36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재생한다고 치면 이걸 한 달이면 이제 재생을 할 수가 있죠. 1층을. 배선 시설도 깨끗이 새로 해갖고 화재 위험도도 줄이고 1층 통로랄 찍은 그대로 내고 그 위에 한 5층씩을 올린다고 쳐봐요. 한 달을. 그러면 재래시장은 깨끗해지고 안전해서 좋고요. 다음 두 번째 그 위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니까 소비자가 있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청년들은 원스톱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에 주거 하니까 좋고 지주 입장에서는 그 소유자 그렇죠. 지주가 있는 거예요. 지주가 당사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지주 같은 경우 어차피 이 재래시장이 이제 쇠퇴해가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 수입이 잘 안 들어옵니다. 공실도 많고. 근데 그거 갖다 LH나 이런 데서 줘줘갖고 SH에서 줘서 이걸 뽑고 건축비를 뽑고 난 다음에 지주한테 뭐 10년이나 20년 후에 돌려주면서 임대료 상한제를 갖다가 같이 연동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냐. 이거는 뭐 이춘희 세종시장이 이 얘기를 지난주에 팟캐스트에서 듣더니 그 지적재산권 없으면 그냥 갖다 써도 돼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세종시에도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죠. 그리고 제가 재래시장에 또 이렇게 소비자도 생기겠네요. 그럼요. 재래시장도 젊은 소비자가 생기는 거네요. 그 젊어지는 거죠 재래시장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재래시장 임원분들이 그거 너무 좋다고 나 혼자 듣기 아깝다고 전체 임원회에 소집할 때니까 오라고 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예측하시는 전체 예를 들면 규모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2만에서 3만 정도. 2만 호에서 3만 호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긴급한 게 10만 호거든요. 그러면 또 어디가 있냐?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학교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학교 있잖아요. 일본은 밀어버렸어요. 오사카는. 그리고 거기 아파트를 올렸어요. 근데 일본의 저출산이 급격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과밀학급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1층에다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부모들이 입학시키고 졸업시킬 때까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공짜니까 거의 공짜니까. 왜냐하면 국공유지에 지니까 토지 구입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내면서 6년을 산다든지 중학교 같은 경우는 3년을 살게 되잖아요. 이게 전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전체 학부모들이 살 수는 없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안 살죠. 안 살고. 근데 나는 학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처럼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 아파트거든요. 학부모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 아파트 같아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나는 학교 공동체에 산다. 애들 잘 키우기 위해서. 1층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2, 3, 4, 5층은 학교. 그다음에 아파트와 그 사이 중간층은 공부방이랄지 도서관. 왜냐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종일 보육이 돼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오후 1시에 끝납니다. 그때부터 엄마들이 미치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한 달 맡겼다가 시부모한테 한 달 맡겼다가 그것도 안 되면 애랑 위치 추적 놓고 태권도 학원 잘 가 있니? 울지 마. 이러다가 아유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학교 회사 그만둬야지. 그래서 경력단절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공부방 도서실을 놓으면 전업주부 엄마,
전업주부 아빠들이 프로그램 짜갖고 애들 관리할 거고 한 30층 올리면. 그래서 학교 커뮤니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교 커뮤니티에 들어가 사는 거고, 나는 그래도 다른 데 독립된 공간이 있다 하면 독립된 공간에 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폐교 대상 학교부터 먼저, 그다음에 시내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주하겠다는 학교들부터, 그다음에 세 번째는 40년 이상 된 학교의 건물동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또 한 15,000에서 2만이 나옵니다. 아무튼 묘하게 여러분들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될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치인의 이런 이건 같아요. 듣고 있다 보니까 뭐 막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서울에 독립 점포를 갖고 있는 그 은행 지점이 있어요. 제2금융권도 있고. 요거요. 오피스텔 올려주면 돼요. 20층짜리. 그러면 역세권 그거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금융은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로 사회적 기여를 하자. 근데 그 점포가 좀 작아. 그럼 우리가 서울시에서 옆에 건물 좀 하나 사. 그래서 같이 20층 올려줘. 20층 올려주고 너희들은 사회적 공헌을 하니까 임대료를 갖다가 그러면 월 10만 원 해서 하자.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 한 5년 살고 나가야죠. 네. 어르신들은 5년 살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네. 들으면 한 20년 살아야 되는데 청년들은 그 다음 청년을 위해서 살아 나가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6년 애 졸업하면 그 다음 학부모를 위해서 나가주는 거예요. 네. 순환이 되는 거죠. 네. 또 이건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7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야.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 그게 어디 있어요? 중랑물 재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장안평역 근처에. 그러니까 30만 평대요. 이게 지하와 집약화됩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그 위에 공원이 생기겠죠? 그쵸? 숲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 모였으니까 나머지 공터는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면 청년 아파트. 제가 일반 건설 전문 회사한테 물어봤더니 장안평은 15,000호가 나온대요. 장안평 중랑물 재생센터는 서남불 재생센터도 한 12,000이 나오네. 그럼 27,000이 나와. 근데 여기는 소셜 믹스가 없어도 돼. 소셜 믹스가 뭐냐면 왜 임대 아파트 단지를 갖다 10,000호, 20,000호를 묶어놓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쟤는 임대에 사네. 그게 석잖아요. 근데 이건 다 청년층이니까. 그렇게 해서 10만 호가 긴급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장을 안 나갑니까?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아파트만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재생센터 이런 건 또 그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 그렇죠. 거기를 활용하겠다라는 당연히 그건 그렇죠. 근데 그걸 감안해서 얘기한 거지. 제가 무슨 성냥갑을 갖다 올린 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역세권 2030 청년 아파트에 커뮤니티 룸이랄지 이런 걸 만들어 주잖아요. 그냥 애들을 우겨 누르려면 그걸 왜 합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의 청년 빈곤 주거율이 17%입니다. 빈곤 주거라고 하는 건 독립된 샤워룸, 독립된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또 독립된 고시원 같은데 뭐 이렇게. 이 17%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애들이 그거 40만, 60만 내고 다니죠. 결혼하면 80에서 120만 내고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양질의 임대주택을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민 의원님이 너무 말씀을 하셔갖고 내가 채팅을 읽어야 돼. 채팅을 읽을 시간이 없네요. 저 채팅창에도 되게 활발해요. 나름 지금 보니까 이영도님 오지고 다본다님, 걸오사님 여기는 아직도 초미세먼지 얘기하고 계시네. 우리 지금 이미 청년주택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재래시장 아파트하고 재래시장 아파트는 뭐 제가 기업은행 신입사원 250명한테 얘기를 하고 반응을 봤더니 그 기업은행 신입사원 250명 중에 70%가 재래시장 아파트 너무 좋다고 자기 살고 싶다고 하고 근데 학교 아파트는 아직 그 신혼부부들이 아니어서 잘 실감이 안 나나 봐요. 그렇죠. 약간 그리고 또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이게 또 이게 안전이나 또 이게 다른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은 저는 10가지 정책을 작년 7월 때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걸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 이게 그러니까 청년 아파트 4차 산업혁명은 한번 발표했고 그렇죠. 창업 도시 만들겠다. 국회를 뭐 이전한 공간에다가 뭐 이렇게 창업과 관련된 공간을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꿈의 완성. 신행정 수도와 그러니까 정치 수도와 경제 수도를 구분하는. 국회도 이제 서해 정치를 이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국회는 당연히 세계 어느 나라에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셋이 안 떨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오히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개헌이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 수도의 위치는 법률을 위임한다. 그 얘기 이제 점차 세종시로 간다는 것 뜻하는 것이고 국회부터 이전하겠죠. 국회를 이전하면 이건 정말 노무현 대통령 꿈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저는 상징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꾸는 거 아니야. 내놓는 거 아니야. 여기 국회의사당을 세계 20대 대학의 공동 그 캠퍼스로 4차 산업혁명의 세계 최고의 캠퍼스를 만들자. 국회 본회의장, 예결위 회장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물리학자 총회, 화학자 총회, 수학자 총회, 벤처기업 총회가 열리게 하자. 도서관은 스미소니안 박물관처럼 스미소니안 과학관이 되게 하자. 국회 부속 건물은 이렇게 좋은 건물이 없어요. 회의실, 전시실이 많아요. 아파트형 공장은요. 그렇죠. 서로 교류가 안 돼요. 아파트에 살보면 상대방하고 대화 안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다른 DNA가 교류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도 그걸로 성공을 한 거고 중국의 이노웨이 창업거리도 지금 그걸로 성공한 거고 베를린도 지금 유럽의 최고의 도시 스마트 팩토리 4.0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아우토반 4.0이 된 게 뭐냐면 서로 다른 DNA가 만나게 해준 거예요. 자연도 좋고 문화도 좋고 생태도 좋고 금융도 만날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거. 일하다가 힘들면 요트 타고 한강 건너서 좀 쉬고. 홍대 가서 데이트도 하고 일하다가 힘들면 용산 국제공원 가서 조깅을 하고 오고 상암동 미디어 디지털 밸리가 그 플랫폼이 돼주고 그래서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가 신중심이 되는 강남과 강북이 균형 발전되는 궁극적으로는 국토가 균형 발전되는 그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양재 RNCD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이게 또 단쳐요. 또 이게 깊이 들어가시면 되게 다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나오셔서 아니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근데 되게 그 옆에서 뵈니까 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이게 초롱초롱 하시면서 뭔가 이게 그 꿈 많은 소년 같은 느낌이 저는 이제 드네요. 막 저는 정말 상상하기 좋아요. 네, 제가 이제 꿈꾸러기라고 제 아이디가 그런데 약간 꿈꾸러기예요. 그러니까 잠이 많으면 잠꾸러기, 장난이 많으면 장난꾸러기 그러듯이 꿈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생각이 다르지 않으면 참지 못해요. 새로운 생각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문제 해결적 사고 방식, 솔루션 없는 토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 동대문 의뢰 의원을 지금 한 12년 하셨나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동대문을은 1978년도에 송원영 의원이 우리 당 출신으로 된 게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 김영구 씨가 4번 그 민정당 사무총장하고 총무하고 국방위원장 하셨던 그다음에 홍준표 씨가 3번 제가 2012년에 32년 만에 처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재선 3선인데 3선이죠 지금. 실컷만 연구하지 말고 민병두도 연구해서 나오세요. 아니 지금 그럼 2012년부터 지금 몇 년을 하셨는데 이제 혹시 이제 진짜 난 이건 동대문구 이걸 이랬는데 이렇게 바꿔놨다. 뭐 이게 실제로 바꿔놓은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으로서 정춘선이 원래 동대문구가 시발역이었는데 그걸 뺏겼죠. 그걸 다시 이제 부분 복원한 거. 그다음에 분당선이 왕십역에서 끝났는데 그걸 이제 올해 청량역까지 연장시킨 거. 청량역 다시 교통 중심이 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GTX-B 송도까지 가는 거, GTX-C 저 과천까지 가는 거, 청량리 연결한 거죠. 근데 중앙정부랑 해서 한 건 다 돼요. 박근혜 정부랑 상대로 해서 됐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랑 상대해서 다 그걸 제가 약속한 걸 다 이행을 했는데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또 박원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는 기승전 박원순이야 지금. 그건 박원순 시장 책임이 아닌데 좀 산만해요. 민병두 의원님. 또 어떤 분은 민병두 의원님 따로 딱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약간 좀 산만하게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짜증나. 첫째, 둘째만 얘기도 벌써 결론을 알겠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한테 익숙해지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재밌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예. 뭐 여기 또 이제 좁게 우리 지역구 얘기로 들어가면 그렇고 하여간 다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못하는 걸 보면서 나라면 이걸 이렇게 문제 해결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못하지? 그것도 가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지난 7년 동안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랄지 그 이명박 그 오세훈 홍준표가 질러놓고 간 그 전농동 뉴타운 학교 부지 문화 부지 문제랄지 다 같은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고 참 좋은 정책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왜 이걸 그럼 창업 도시를 만들고 지금 뭐 아파트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지금 박원순 시장이 못한다. 왜 내가 해야 되냐? 나밖에 할 수 없다 이건. 그럼요. 뭐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자, 박원순 시장 서울혁명 10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머지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할 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영동도로 지하화해서 거기에 쇼핑몰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지하화 만들고 지하 도시 만들겠다는 거 그걸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방향은 틀리죠. 방향은 틀리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양재동 RNCD까지 합치면 이 두 가지를 박원순 시장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제 나중에 정말 강남시장으로 기록에 남을 거예요, 역사에. 그러니까 강남은 40년 만에 현수막이 막 정말 천지개벽했다고 붙었다고 뭐 1년 붙어 있고. 욕도 엄청 붙었었어요, 사실. 뭐 욕이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욕은 강남구청장이 띄어버리니까 강남구청장이 이제 자기와 유사단체 시켜갖고 좋은 것만 붙여놓으니까 천지개벽. 근데 그걸 보는 다른 서울 시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겠어요? 이건 정말 40년 만에 강남이 2단계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강남이 좀 오래됐잖아요, 또. 도시계획을 해갖고 만들어진 지가. 강북은 놀았습니까? 강북은 60년 됐습니다, 선생님. 예. 강북에 안 사시나 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할 수 있는 게 우리 강북에 해줄 수 있는 게 저 창동에 창동 기지창 이전시키는 거. 그다음에 노들섬에다 공연장 만드는 거. 그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속 사업이. 뭐 용산은 뭐 박원순 시장 사업이 아니어도 하여간 누가 서울시장을 해도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100% 친자연화해서 돌려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예측 가능하다. 뭘 할지. 지금 앞으로 4년을 더 하면 하실 수 있는 게 다 나와 있다고요. 이미. 그 상상력이 다 이제 제시가 돼 있다고. 그거는 박원순 시장이 아니어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어받을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 누가 다음에 서울시장이 돼도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유 경제랄지 뭐 그 재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행 뭐 이런 보행은 제대로 했는 건 좀 의문인데 하여간 뭐 계속 설계도만 나오고 있죠. 가령 뭐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도 7년 전에 처음 취임했을 때 내 재임 4년 이내에 공용차 같은 경우는 80%까지 전기차 한다고 했는데 10%도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어저께 처음 기자회견에서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본인이. 두 가지를 인정한 거예요. 사실은 환경 등급제가 더 유용하다 하는 거랑 자기가 전기차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했다. 지금 기술의 발전을 보니까 늦었다. 저는 이미 그걸 예견하고 2030년에 우리 독일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처럼 내연 자동차는 그 판매 금지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넘게 서울시가 이건 판단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해왔고. 전기차 문제는 사실 좀 인프라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충전 시설 뭐 그걸 또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왜냐하면 또 우리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 검색어 그래서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상상력은 다 드러났다. 훌륭하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상상해보지 못한 거,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거 저는 10개를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하고는 어떤 차별점이 뭐 지금 저는 뭐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1등만 팬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한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30년을 언론에 노출됐던 분들 아닙니까? 예.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런 분들은. 예. 근데 저는 기자를 해도 신문 기자, 방송 기자가 아니라 정치를 해도 대중 정치가 아니라 당과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보좌하는 그림자 정치. 뭐 운동권도 대중 운동 총학생회장이 아니라 지하 운동권만 했던 사람이라서 사실 대중 노출도가 작아요. 이제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거죠. 박원순 시장이 뭐 어디 라디오 스타 나가서 게임 끝났다고 하는데 게임 이제 시작이죠. 라디오 스타 보셨어요? 저 안 봐요. TV를 1년에 1시간 정도 봐요. 그러니까 되게 요걸로 뭐가 돌아가구나 하는 정도.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그랬구나. 예, 아무튼 뭐 아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이게 뭘 끼어들 데가 없네요. 예, 대단해. 우리 보좌관님이세요? 어떠세요, 우리 의원님? 의원님 좀 어떠세요? 원래 평소에도 이러세요? 보좌관님들하고 회의하실 때도 이렇게 그냥. 아무튼 대단하신. 저도 어디 가서 이게 이 말하면 좀 이렇게 안 내는데. 자 실검합시다. 나 준비한 게 있어. 이게 지금 저희 늘 하는 질문 중에 실검에 이렇게 오르신 일 있으신 거죠? 실검은 가장 최근엔 제가 안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누가 얘기 조사를 했어. 저기 이명박 대통령 올림픽 전에 구속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맞아요. 그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정무적으로 볼 때 올림픽 기간 중에는 구속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이드라인 안 준다는 거죠. 검찰에. 그렇죠? 그런 적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그렇게 검찰 수사 결과 보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참 순진하시네. 그냥 순진하게 그냥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의 눈으로.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냥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정무적으로는 올림픽 전에 구속을 시키든지 올림픽 기간 중에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그렇죠. 기간 중에는 못하죠. 그다음에 올림픽 기간 끝나고 올림픽 끝난 다음에 끝나고 그땐 또 지방선거가 코앞이니까 그래서 수사가 준비가 많이 돼 있으면 올림픽 기간 전에 마무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그 전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 집 앞에 가서 이거 뭐 한 달 전에 출국 금지 그거 했을 때 올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준비해 오신 거 그 전에는 제가 작년에 1월 10일 날 TV조선에 뭐 1시간 40분짜리 신규 프로그램이 있다고 나오라고 저가 초청 인사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는 형식이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갔어. 그때 완전히 김진, 송영선, 뭐 강연재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1대 3으로 사회자까지 1대 4로 싸우게 하더구만. 나 준비 없이. 그래서 뭐 정말 제 성격과 다르게 저는 원래 TV 토론 나가면 중간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설득하는 기조로 나가는데 굉장히 할 수 없이 공격적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뭐 끝나고 났더니 작가가 와서 두 포탈에 다 검색어 1위라고. 그런데 바로 전화가 왔어. 집에서 아버지 쓰러지셨다고 길거리에서. 그때 너무 죄송하더라고. 아버지 길에서 쓰러지신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거 하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부강력적이잖아요. 그건 또. 아버지가 이제 그날 강추위가 와서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연관 검색어가 이런 게 있었어요. 문재인 추가 일정. 추가 일정. 그 바쁘신 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께서 추가 일정으로 민병도 문상이 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민병도가 어떤 사람이길래 거기 추가 일정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보이시려나 여기 이제 한 1시간 동안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그때가 작년 1월 14일 후보 때 아직 후보 되기 전 그렇죠. 1월 14일 15일 이런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뭐 4일장이고 어쨌든 아버님이 나이가 드셨으니까 또 분위기가 좋았어요. 4일장인데 후보께서 한 1시간 계시니까 마음들이 편해져 갖고 다 사진 찍자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진 찍자고 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상조회사 상조회사 직원들이 같이 상조회사 직원들이 찍어갖고 이 보람 상조 홍보맨 역할도 처음으로 회사 이름은 빼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예. 그때는 그 추가 일정이라는 말로 이게 연관 검사가 되고 실검이 된 것인가? 연관 검색어죠. 연관 연관 검색어. 이제 실검은 그때 1월 10일 날 출연했던 4명, 그 민병도 포함하여 민병과 4명이 다 1위에. 그때 쓰러지시고 이제 운명을 하신 건가요? 3일 만에 돌아가시고요. 그 전에 이제 최초의 실검도 기억하기를 2005년도에 3월 달입니다. MBC 느낌표에 눈을 떠요. 네. 거기 이제 그 각막 기증하는 찾으셨어요? 각막 기증하는 프로그램인데. 보시죠. 한번 저 화면 보여주세요. 찾으셨대 우리. 대단하시네요. 네. 김재동 G.O.D랑 같이 했던 건데. 민 의원님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로서 이분이세요? 117명 넘어섰습니다. 3년 전 모습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의원이었어요. 의원님도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시는데 제가 너무 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 거기까지. 제가 꼭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아시아에 나오는 그 외국인하고 MBC 느낌표에 눈을 떠요의 그 초등학생이 눈먼 엄마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보고 그 친구한테 편지 쓰고 아시아 그 외국인한테 편지 썼어요. 그래서 금일봉을 줘서 보냈는데 전 그것이 방송될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 주 느낌표에 떠갖고 갑자기 그냥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느낌표로 나온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120명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총리, 우리 또 한명수 총리 이런 분들 다 모시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120명 서명 받아갖고 우리 입법부부터 우리가 앞장서자. 우리 각막 기증 운동하자. 장기 기증 관련해서. 그때 이낙연 총리가 이제 끝나고 개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국회의원들 장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누가 뭐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원하는 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패든 간이든 잘 간직해서 가겠다. 역시 이낙연 총리 다음 멘트. 촌철살인이네. 잘하죠. 그런 거 잘하죠. 저는 제가 이낙연 총리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에 이번 정기국회에 스타는 당신이 될 거라고 미리 예고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때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하고 일반인하고 목사님 뭐 한강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하냐? 근데 국회의원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수지로 오염된다고. 먼저 구해서 좋겠어요. 그리고 실검은 아닌데 제가 근데 기자실 얘기 하나 좀 하세요. 제가 지금 문화일보하고 제가 2003년 정치부장 할 때까지 문화일보는 180도 다른 문화일보입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그 2003년까지 문화일보는 조중동뿐만 아니라 사실 개혁적인 신문들 다 리드를 하고 그 살구빛 되기 전인가요 그러면? 살구빛이었죠. 살구빛이었나요 그때도? 조관들을 갖다 많이 리드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오마이뉴스랑 단독 인터뷰를 마지막 하시고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는 인터넷 개별 언론하고는 절대 인터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취임 100일도 아니라 50일 만에 50일 만에 저하고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체랑 한 첫 번째 인터뷰가 문화일보인 건가요? 그것도 보통 100일도 아니라 50일 만에 단독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우리 대통령한테 캐리커처 선물하는 사진이 보이죠? 저기 지금 왼쪽에 민병두 가운데가 도올이시고 잠깐만요. 가운데가 도올이시고 저렇게 지금 근데 제가 이걸 옛날에 더 늙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때 달라요. 아까 왜 눈을 떠요는 더 젊어 보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훨씬 이때 늙으셨어요. 지금 거의 50대. 그때는 이제 아침 5시 반에 나와서 노동을 시작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6시 반이지만.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개혁 세력과의 갈등이 더 심하다가 취임 50일 이내에 하신 얘기예요. 그게 제목이에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그래서 지금 문구로소리랄지 문파랄지 이런 분들이 예. 우리 다시 노무현 대통령처럼 예.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 개혁 세력들이 야 우리 개혁 정부니까 마음껏 소리 지르다가 결국 지지율 떨어지고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예. 이게 이 제목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워딩 하나가 주는 교훈이 엄청 클 것 같아서 지금도 충분히 예.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교훈이네요. 대통령 된 입장에서는 개혁 세력과의 갈등이 더 심하다. 예. 우리 내 심정 이해해주고 내가 가는 길 이해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스텝 이해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박원순 시장님이 민병두와의 갈등이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를. 그건 토론이니까 경쟁이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해야죠. 예. 아이고 참 오늘 뭐 금방 시간이 갔네요. 아무튼 뭐 어떤 정치인도 제가 뵈면 상당히 이게 달변이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보니까 내용이 좀 콘텐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이게 그런 그 포장의 얘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내용의 얘기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원장 시절에 우리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제가 민주연구원 또 부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그다음에 사상 최초의 정책 엑스포 만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우리 당대표께서 직접 PT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다음에 또 일자리 공약 이런 거 다 같이 제가 서포트해드리고 조찬 공부 모임도 같이 오시고 늘 또 우리 요새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그 안심번호제 법적으로 도입하고 법적으로 제 민병두 대표 발의로 도입되고 그다음에 당 대표만 본 총선 전략 지도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투 개표구별로 DB화하고 사회지수 사회 경제 지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선거 예측이 지금 원장 시절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민주정책연구원 지금 민주연구원인데. 그거 당 대표만 보시고 그거 보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야 부산 경남에서도 6석이 가능해.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갖고 임하신 적이 있죠. 그때 뭐 제일 컸던 건 저겁니다. 인물 영입하십시오. 당 대표가 되신 다음에 한 달 반 만에 보궐선거에서 칩니다. 관악하고 광주에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낙담해 있을 때인데 그때 김현미 비서실장이 선배 우리 당 대표 좀 위로해드리라고. 그래서 대표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후에 결국 우리 어떤 인물 영입해갖고 총선을 치르냐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시대 정신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저 같으면 비례대표 11번 정도의 우리 수요일에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한 분 모십니다. 이분들이 의정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나셨죠. 그렇지만 한일의원연맹 가서 그분이 딱 앉아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또 전 세계에 가서 우리나라에 이분들이 살아계시면서 전쟁하에 여성 인권을 얘기한 것만으로도 그 미치는 파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다. 가령 이런 풀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열정이 엄청 나신 것 같아요. 저기 잠깐 아직도 남았어요? 아니,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의원님 오늘 뭐 우리 칠검연구소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좀 힘드네 오늘. 제가 기빨리는 것 같아. 아니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좋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보다 이렇게 친근감이 있게 거리감이. 그러니까 댓글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저 TV를 갖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 실제 방송화면을. 그다음에 전체 분위기가 편해갖고 사실은 앵커가 진행을 잘하셔서 그런데 앵커 눈만 마주치지 저걸 전눈질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게도 해주고. 근데 어쨌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언제 1대1 토론하는 겁니까? 근데 저하고 이게 오늘 이상하게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의 보좌관 한 6년 했었고 여기 또 서울시장을 나오시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과의 또 이 어쨌든 정책에 대한 차별성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저는 뭐 그래도 앵커로서 이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
이제 전직 지금 민주연구원 그쵸, 제가 지금 예. 몸담고 있는 민주연구원에 저는 부원장으로 있는데 이제 원장님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민병두 의원이 2년을 하면서 상당히 이 과거의 이 여당,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그 당시 야당의 띵크탱크가 너무 이제 여당의 여의도 연구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좀 펴져 있다 해야 되나? 좀 상대적으로 이제 낮았는데 민 의원님이 상당히 그 연구 수준을 높여놨다라는 뭐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민주연구원이 상당히 그래도 여의도 연구원에 비하면 여러 가지 그럼요. 면에서 보면 좀 앞서가고 있지 네, 않을까. 우리 뭐 다 부원장님 덕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네, 마지막 적담 너무 고맙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되는군요. 예,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도 뭐 이계 의원이나 지난주 양기대 시장님 모시고도 늘 느꼈지만 우리 민주당에 보석 같은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또 이제 기회를 갖는다면 어떤 민주당이 계속해서 연속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그래서 아무튼 뭐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이든 각종 광역 단체의 경쟁이 심한데 정말로 좋은 룰을 가지고 좋은 분이 선정되고 거기에 승복하시는 거잖아요. 또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책으로 저는 자꾸 막 갈등을 일으킨다, 내부 총질한다 하는데 저는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4차 산업혁명이든 저 주거복지든 일자죠 환경 문제든 정책 갖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 뭐 이것저것 묶어 쓰다 보니까 마치 야당 거랑 묶어 쓰다 보니까 제가 같이 인신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책으로 경쟁을 하면 박원순 시장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누군가에서 재해석되고 그 재해석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다. 맞습니다. 민병두의 재해석이 더 강하면은 민병두를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재해석을 갖다가 일부분 수용할 것이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살아오신 삶 속에서 한 번도 제가 봤을 때는 당 안에서 이렇게 당을 흔들거나 당에 대해서 뭔가 문제적이라 이런 분은 아니에요. 내부 총질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이제 우리 민병두 의원님 옆에서 뵈니까 일단 건전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그리고 또 도와주시고 뭐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되게 보니까 아무튼 새로운 우리 그 민주당의 차세대 인물이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에 연구원장 하셔야겠어요. 항상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도 곱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건 저는 이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은 건강해지고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은 연속 집권의 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민정도 의원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내일은 그 인천시장에 도전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아마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9시 반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